미국과 이란이 서로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로 위협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 양국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아예 끝날 것 같았던 분위기가 이거 한 번 더 만나나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양국이 한 번 더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휴전 기간을 가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처음 초반에 한번 만나고 대차게 한번 기싸움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다도 그 수정된 안을 그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의견을 좁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2주가 끝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일이나 조만간 한번 2차 대면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을 계속해 나갈 유인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전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전을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 물밑 협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성과를 거두면서 2차 대면 협상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차 협상에서 진전은 거두나 아무래도 모든 의제를 다 마무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가능성도 꽤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전 기간 안에 한 번 더 만날 가능성. 현재로서는 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쟁점이 됐던 몇 가지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제 협상은 깨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핵 농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 농축과 관련된 거 기간을 얼마만큼 할 거냐. 물론 양쪽에 극명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지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보이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어차피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역봉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이란도 사실 뭘 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역봉쇄와 관련돼서 무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재차 공습할 준비는 다 돼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군사력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금 배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란도 오히려 여기서 이 역봉쇄된 걸 풀려고 뭘 하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협상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 다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보느냐. 1차 협상은 이슬람아바드였는데 여기서 양국 모두 떠났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으니까 여기 또 올 것이냐 아니면 제네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좀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슬람아바드로 안 가고 제네바로 가면 네. 파키스탄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지 않은가요? 열심히 했는데. 예, 열심히 하고 준비도 정말로 많이 하고 호텔도 철통 경호도 하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머물고서 훅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튀르키예라든지 이집트, 사우디와 더불어서 계속 주변 주역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파키스탄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제네바로도 갈 수 있는데 제네바로 가면 제네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가 워낙 중재 역할을 잘하고 미국도 거기 유엔 대표부도 있고 좀 편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재를 해줄 국가가 또 거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거기를 가서 새로운 도시에 가가지고 파키스탄이 자국이 아닌 제3도시에 가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파키스탄에게 오롯이 성과 크레딧을 주면서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이 그리고 첫 번째 대면 협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새로운 장소에 가서 적응하는 것보다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 양측이보다 대면 협상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눈을 또 의식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다른 행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키스탄이라든지 영내에서 하는 것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 그렇다면 1차 협상 때는
벤스 부통령하고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수장을 맡았는데 2차 협상 때도 같은 사람이 계속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이전 협상 때 이제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몇몇 외신에서 나온 거 보면 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협상이 결렬이 됐지만 네. 파트너로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몇몇 변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회담을 하는 걸 보면 이란 쪽에도 외무부 쪽이 나오지만 미국은 잘 보면 이제 국무부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는 어쩌면 이제 국무부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이 그 얘기했잖아요. 왜 모든 협상에는 벤슨 그다음에 웨드코프, 쿠슈너 이 사람들만 가느냐 이런 얘기가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대표를 또 트럼프가 그래도 그냥 밀고 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안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JD 벤스가 2인자잖아요. 그렇죠. 갈리파프 의회의장도 신정 지도자를 제외하면 외교 그 안보 측면에서는 2인자예요. 페지스칸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 수반이니까. 그러면 바로 2인자가 의회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JD 벤스가 2인자니까 의전의 격을 맞추려면 그럼 갈리파프 의회의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JD 벤스하고 의회의장이 갈리파프 의회의장이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그 헤드 대표단의 헤드 그 수장이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만약 제이드 벤스하고 갈리파프를 교체하면 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에 지금 부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양국의 신뢰를 주고 최고위층이 나와가지고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를 바로바로 최고 지도자한테 보여주면서 전달하면서 승인을 받고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제이디 벤스가 갈리바프도 퇴일하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만큼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랑 또 협상하는지 모르겠다. 식권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네. 그 갈리바프도 그런데 제3인물이 나오면 그게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날 그 사람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의 특징. 그러니까 전통적인 워싱턴 문법처럼 관료들을 등용하고 바텀업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의사결정 체계가 아니라 CEO의 어떤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 이너서클 몇몇 핵심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일은 빠르게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확대해가면서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이드 벤스, 그다음에 쿠슈너, 위트코프 중동 축사 거기다 마크 루비오라든지 수지 와일스 이러한 몇몇의 그 주요 측근들이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워싱턴 정부에 뿌리 있게 내려 있는 어떤 그 관료라든지 정치인들이 부패한 세력이고 미국을 망치는 세력이라고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외교관들을 별로 등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봤을 때는 그 어떤 외교관이라든지 관료들을 등용하지 않는 부분 왜 그 사람만 하는 거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어떤 리더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다시 만날 가능성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역봉쇄하기 전에도 이란이 우리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신의 역봉쇄 정책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아직 이 역봉쇄를 한 지 만 하루가 안 됐지만 아직까지 이란이 특별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꺼낸 배경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 28일부터 이 휴전 전까지 어찌됐든 미국이 특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의 해군력을 많이 파괴를 했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제공권이라든가 해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들로 인해서 좀 그런 자신감이 좀 표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또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이 뭐 소해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동맹국 뭐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과연 이제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는지, 특히 이제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란이 좀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 지금 걸프 지역 국가들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또 이란도 그냥은 또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또 격렬하게 또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왕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 명단 얘기도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미국 해상 봉쇄 지원하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내일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영국이나 일부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 만약 이름이 거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글쎄요, 뭐 이름이 거론이 되면 정말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동맹들이나 아시아 동맹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시아 동맹들 중에서 파트너 국가들 중에서 이름을 올리는 국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혹시 뭐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기여가 됐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보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중동의 네. 산유국.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뭐 UAE라든지 여타 어떤 그 아랍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까지 나온 그 반응을 보면 유럽 동맹이나 아시아 동맹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청이 다시 한번 실질적인 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개인적인 실망과 분노가 커질까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보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그 대응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레이 존이라고 좀 보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보여준 대응은 어떤 비례 대응이거든요. 선제 공격이 아니고 아하.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비례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다고 하지만 이걸 보면 미국이 어떤 그 이란의 수출에 관련된 항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박들 그리고 뭔가 통행료를 이란에 지불할 것 같은 이런 선박들만 네. 억류를 하고 회항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돌려보내는 차단하고 억류하고 회항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란이 군사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게 비례 대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봉쇄를 하면서 물론 그게 얼마만큼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데 네. 단기적으로 직접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는 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이걸 보면 다시 전쟁이라든지 뭔가 무력 충돌로 가고 싶은 생각은 미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행의 자유 작전의 연장선상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돌아다니면서 기뢰를 제거하고 그 의심되는 선박을 다 돌려보내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군사 행동을 한다. 이거는 여태까지 이란이 지켜온 어떤 그 군사적인 명분 이걸 깨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봉쇄에 따라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발 설태를 아무래도 다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이것이 다시 휴전이 깨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군사적 어떤 대립 상태로 돌아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오롯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란을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압박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내놓을 명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일단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죠. 끝난 다음에 참가하겠다라는 쪽이 많고 그것도 핵심은 이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서도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호송선단 얘기 나왔을 때부터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국가의 함정들이 참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또 새로운 배들이 와야 되고 하는 기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기뢰와 관련된 거는 미 해군 쪽이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중 드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대충 이 지점 정도에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제 미 해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함정이 없어요. 소해함이 없어서 이걸 어디선가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외신에서 지금 태평양에 있는 소해함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만 이제 걸프 지역 몇몇 미국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해함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좀 신속하게 좀 땡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동 쪽 미국의 동맹국들 아니겠는가, 네. 산유국들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협상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 보면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되는 것이 보도가 된 것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이견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였는데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우리는 아예 못해라고 이란이 얘기할 것 같았는데 기간 얘기로 좀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표시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어쨌든 할래 못할래, 네. 한다 못한다의 측면에서 기간 문제는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나는 20년, 너는 10년. 그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중간에서 만나자 15년. 네. 우리 관세 협상 할 때도 대미 투자 금액 할 때도 중간에서 만나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간을 주고서 으르렁거리는 거는 중간에서 만날 가능성,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 조금 더 양보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어떤 대응 조치에서 얻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만큼 원하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최종 안이라고 던져주고 왔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란이 답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 측면에서 실무 측면에서 이제 그걸 검토해서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씩 진전이 있기 때문에 2차 협상 가능성도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진전 가능성도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 부분이 이제 공개되기는 어렵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해 준 것처럼 핵.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의 대가로 경제전을 푸는 것,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은 여기서만 물꼬를 트면 조정이 가능하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봉쇄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논점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아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봉쇄, 그러니까 미란이 갖고 있는 카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면 효용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아버리니까 이란 니네도 고생해봐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고생하지 않고 너네도 고생하면 다 고생하게 되면 모두 다 힘들면 어떤 일방적인 카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미국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논점을 이제 핵 부분에 이제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충을 해 나가면 물론 이제 미세한 조정이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그 간극이 커서 한다 못한다 이 부분에서 으르렁거린다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이제 좁힐 가능성 중간에서 만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합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포기 안 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농축과 관련된 걸 과연 저거를 이 정도까지. 허가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란의 핵은 안 된다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게 100% 지금 팩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과거와 달리 그래도 좀 여지는 남겨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농축 비율이라는가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기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제안한 20년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겁니다. 최초 이 회담 전에만 봤더라도 아예 농축 자체를 못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놨고, 이란도 지금 어떻게 됐든 뭐 최대 5년까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이제 교수님 얘기해 주신 채로
이 기간은 사실 서로 협의하에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을 만날 수 있겠죠. 뭐 그게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이라안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고 이걸 바로 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문제는 홍해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역봉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해까지 막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문제를 더 확장시키고 이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게 없다라고 그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협상을 진전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판을 깬다고 한다면 네. 깨고 나갈 정도로 단호하다면 그렇다면 홍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을 그 어떤 그 공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굳이 홍해까지 막으면서 이제 협상의 어떤 그 가능성을 낮추는 이런 부분을 굳이 할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협상이 얼마나 잘 진전되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뭐 보면서 이란도 어쨌든 말씀 나누고 있는 이제 핵 부분과 또 제재를 푸는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가장 큰 걸 얻어내고 그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도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이란이 어떤 핵 그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 미국과 타협이 가능해서 그리고 그 타협의 결과로 경제 제재라든지 동결 자산을 풀 수 있다면 굳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차피 돈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돈이 목적이고 뭔가 배상을 얻어야 되는 거 뭔가 국내적으로 홍보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그 항전을 하고 어떤 미국 이란 내 어떤 시설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전쟁이 끝나버리거나 홀로 남겨지면 이건 정말 이란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여지를 두고 사실 전쟁 전에도 이란이 많이 양보한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끝까지 강경하게 나오면서 선택적으로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미국 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미 제안했던 많은 옵션 중에 이제 그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다시 미국과 이제 협상에 나서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뭐 기간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네. 상황을 더 악화시켜 가지고 협상 진전에 어떤 그 장애물이 되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이란과 중국이 굉장히 친한 국가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킨 무기 역시도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압박을 가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딜레마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이 5월달에 뭐 약속이 되어 있고 네. 그 전에 일종의 이제 중국을 좀 압박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에 중국이 영향력이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중국이 좀 대신해서 관철을 해달라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뭐 지금 이제 이 회담이 잘 되고 전쟁이 일찍 끝난다 그러면 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하겠지만 네. 만약에 좀 지연된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회담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이제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제가 모든 외교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5월달에 만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을 경우에 계속 중국한테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좀 돌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진핑 국가주석도 압박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것도 중국 측에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5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 대만과 관련된 문제, 양안 관계에 관련돼서 미국 쪽에 좀 많은 양보를 좀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전쟁이 조기 안 끝나고 이어진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하는 거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연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현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중국은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모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한테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그리고 상대적 약자인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그 미중 관계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이 났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뭔가 좀 그 경색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중동의 교두보, 중동 진출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어떤 그 원유 수입국 이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이번 전쟁에서도 이제 뒤로 이제 그 이란의 생존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이제 아예 그 공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암암리에 도와주면서 이란의 생존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란과의 관계도 도와주고 미국과의 관계도 관리하는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어떤 그런 그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중국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한테 저번에 미국이 요청했으니까 연기했지만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미중 정상회담을 선제적으로 그 연기하자고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분명히 만약에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잘 진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만큼 또 기다리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을 상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다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서 국제적 위상을 알아서 이제 깎아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뒤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위상이 그냥 전쟁으로 인해서 이만큼 올라가는 걸 본인도 자꾸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갖다가 이란과의 어떤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뭔가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휴전에도 나오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 아마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미국 기대하는 상황. 그렇다면 나중에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전략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카드를 중국이 또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중국은 앞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카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는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가자지구 관련된 문제도 그랬지만 지금 전쟁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에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유럽 내에 약간 이제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유럽 내에 잘 보시면 뭐 이민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이민자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중동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4일에는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회담이 있습니다. 이 회담이 이 전쟁의 변수가 됩니까?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압박과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3자 협상에 나서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태도는 보면 네. 어떠한 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그 헤즈볼라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잠깐 짬을 내서 세계 국가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세계 국가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얼마나 그 신실하게 가서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군사 행동을 어떤 맞출 수 있는 시간 버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이 거기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미국이 이스라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말로 3자 대면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서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도 그렇게 기대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레바논 휴전까지 포함하는 것이 어떤 그 자국이 이란과 진행하고 있는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란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를 보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의 결과가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 전쟁의 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영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